친구들 안녕. 오늘도 이야기 들으며 꿈나라로 출발. 이야기 귀신. 옛날 옛적에 어느 집 막내딸 아이가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어. 할아버지한테도 이야기를 해달라. 오라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달라. 동네 아주머니한테도 이야기를 해달라. 만날 졸라댔지. 아이는 이야기를 듣고 오면 얼른 종이에다 썼어. 따박따박 써서 주머니에 넣고, 따박따박 써서 주머니에 넣고, 또 따박따박 써서 주머니에 넣어서 모았더란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야기 주머니가 불룩해졌는데, 아이는 누가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면 살래살래 고개를 저어. 이야기를 써서 모으기만 하고 나눌 줄은 모르는 거지. 그런데 몸종아이는 오다 가다 들은 이야기를 만날 종알거려. 항아리도 들으라고 종알종알, 소뚜껑도 들으라고 종알종알, 두꺼비도 들으라고 종알종알. 그러그러 아이가 13살이 되었어. 어느 날 멀리 나가 있던 주인 어른이 돌아와 하는 말이, 나라가 어지러우니 막내딸도 어서 혼인을 시키자고 해. 마침 좋은 집안 신랑감이 있어 홀렛날을 잡았지. 이제 온 집안이 막내딸 혼인 잔치 준비로 바빠. 몸종아이도 손이 넷이라도 모자라게 바빠. 막내딸만 이야기 들으러 다니느라 바빴지 뭐야. 몸종아이가 막내딸 홀레복을 챙기고 있을 때야. 부스럭부스럭 어디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 두리번 몸종아이가 사방을 둘러보니 벽장 안에서 제제발 얘기 소리가 나지 뭐야. 주머니에 갇히다니 이런 답답할 노릇이 있나. 이야기는 사방팔방 옮겨 다녀야 하는데 우리를 가두다니. 우리는 가둬놓고 저는 혼인을 한다니 어림도 없지. 아주 단단히 안가품을 해줌세. 몸종아이가 가만히 들어보니 이게 다 이야기 귀신들이 하는 얘기야. 이러쿵 저러쿵 귀신들이 한참을 떠든 끝에 하는 말이, 자기들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려면 아이가 죽어야 한대. 난 아이가 뒤뜰을 지나갈 때 독이 든 딸기가 되어서 죽일란다. 난 아이가 앞들을 지나갈 때 독이 든 모란꽃이 되어서 죽일란다. 그래도 안 죽으면 내가 구렁이가 되어 아이 신방에 숨었다가 죽일란다. 다음 날 아침 몸종아이는 식구들 밥을 다 푸고는 언제나처럼 두꺼비한테 제 밥 한 수를 덜어주며 말했어. 두꺼봐, 이 밥 먹고 우리 아씨 지켜다오. 두꺼비는 널름 밥을 받아먹고 눈을 끔뻑거렸지. 마침내 혼인 잔칫날이 닥쳤어. 잔치상을 차린다, 신부 치장을 한다. 온 집안이 떠들썩했지. 그때 저만치 동구 밖에 신랑 요고 있대. 그래서 막내딸이 막 방을 나서는 참인데, 웬일로 몸종아이가 제가 먼저 나간다며 가로막고 나섰어. 뒤뜰을 지날 때야. 딸기가 참 맛있게도 생겼네. 그러면서 막내딸이 풀섭 쪽으로 다가가는데 몸종아이가 얼른 딸기를 따서 밟아 뭉갰어. 막내딸이 눈을 흘겨도 모르는 척했지. 앞들을 지날 때야.
꽃이 참 탐스럽게도 피었네. 향은 또 얼마나 고울까? 그러면서 막내딸이 꽃밭 쪽으로 다가가는데 몸종아이가 이번에도 얼른 꽃을 꺾어 밟아 문겠지. 막내딸이 약이 올라 펄쩍 뛰어도 모르는 척했어. 저녁에 혼례식을 무사히 치르고 밤이 되었어.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어갔는데 몸종아이가 웬 두꺼비를 안고는 방문 앞에 척 앉았어. 어째서 거기 앉아있느냐고? 온 집안 사람들이 야단을 쳐도 못 들은 척해. 아기 때부터 함께 자라서 못내 섭섭한가 보구나. 주인 마님이 와서 보고는 그냥 놔두래. 꾸벅꾸벅 졸던 몸종아이가 웍국 웍국 새 우는 소리에 깼어. 그런데 방 안에서 뭐가 슉 슉 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나지 뭐야. 몸종아이는 얼른 방문을 열었어. 어이쿠, 커다란 구렁이가 막내딸 쪽으로 막 다가가는 참이야. 몸종아이는 막내딸과 신랑을 소리쳐 깨우려다 말고 안고 있던 두꺼비를 얼른 내놓으며 말했지. 두꺼봐, 두꺼봐, 우리 아씨 지켜다오. 끔찍한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어. 온 집안 사람들이 신방을 치우러 모였다가 죽은 구렁이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 그제야 몸종아이는 이야기 귀신 얘기를 했지. 막내딸은 몸종아이에게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렸어. 주인 어른은 몸종아이가 막내딸과 사위를 살렸다며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집이며 논밭을 내어주었단다. 그 뒤로 몸종아이는 글도 배우고 막내딸에게 이야기 주머니도 얻어서 아주 소문난 이야기꾼이 되었더란다. 은혜 갚은 두꺼비. 옛날 옛적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어머니와 마음씨 고운 딸이 살고 있었어. 올해도 지난해처럼 농사를 망치면 큰일인데. 밭일을 하던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어. 그러자 딸 꽃님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을 했지. 걱정 마세요. 올해 농사는 틀림없이 잘 될 거예요. 어머니, 배고프니 우리 그만 집으로 돌아가요. 꽃님이는 집에 오자마자 밥을 지었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에서 막 밥을 풀려는데 뭔가가 슬금슬금 다가왔어. 에구머니! 꽃님이는 깜짝 놀라서 한 발짝 물러섰단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두꺼비지 뭐야. 두꺼봐, 배고파서 왔니? 꽃님이는 쪼그리고 앉아 두꺼비를 바라보았어. 툭 붉어진 눈을 끔뻑끔뻑 하는 것이 마치 꽃님이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거든. 꽃님이가 그릇에 밥을 담아주자 두꺼비는 널름널름 잘도 받아먹었어. 딱하게도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그날부터 두꺼비는 꽃님이네 집에서 살게 되었어. 두꺼비는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가 꽃님이가 돌아오면 슬그머니 기어 나왔지. 두꺼봐, 어서 밥 먹으렴. 올해 농사가 잘 되면 더 배불리 먹게 해줄게. 꽃님이는 제 몫의 밥을 나눠 먹이며 두꺼비를 살뜰히 보살펴 주었어.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 몇몇이 꽃님이네 집에 찾아왔어. 꽃님이 어머니,
곧 마을 제사가 있을 겁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오래전부터 꽃님이네 마을에는 슬픈 일이 있었거든. 어느 해 갑자기 무시무시한 지네가 나타나더니 닥치는 대로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야. 생각다 못해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제사를 지내며 처녀를 한 명씩 제물로 바쳤어. 그러자 지네는 사람들을 더 이상 해치지 않았다고 해. 그 뒤로 집집마다 돌아가며 처녀를 바쳤는데 바로 올해가 꽃님이네 차례였어. 차라리 나를 제물로 바치시오. 어머니가 땅을 치며 외쳤어. 제물은 처녀여야 한다는 걸 알잖소. 부디 마음일랑 단단히 먹어요.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돌아갔단다. 꽃님이와 어머니는 끌어안고 엉엉 울기만 했어. 그날부터 어머니는 끙끙 몸져 알아 누웠어. 불쌍한 우리 어머니, 나 없이 어찌 사실까? 꽃님이는 눈물 지으며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폈어. 마침내 마을 제사가 내일로 다가온 거야. 꽃님이는 그릇 가득 밥을 퍼담았어. 두꺼봐, 내가 주는 마지막 밥이니 많이 먹으렴. 내일부터는 네 밥을 챙겨줄 수가 없단다. 두꺼비는 슬픈 눈빛으로 꽃님이를 바라보았어. 이튿날 저녁, 꽃님이는 마을 사람들을 따라 뒷산 동굴로 갔단다. 동굴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어. 정성껏 만든 음식과 처녀를 제물로 바치니 올해도 우리 마을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런 뒤 꽃님이를 보며 슬픈 얼굴로 말했지. 네 어머니는 우리가 잘 보살필 테니 걱정 마라. 이제 너 혼자 동굴로 들어가야 한다. 꽃님이는 벌벌 떨며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며 산을 내려갔단다. 꽃님이는 한 발 한 발 어두운 동굴로 깊숙이 들어갔어. 스르륵. 동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 그러더니 어마어마하게 생긴 큰 지네가 나타났지 뭐야. 으악! 꽃님이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 지네는 꽃님이를 잡아먹으려고 머리를 확 쳐들었단다. 바로 그때 두꺼비가 꽃님이 앞을 막아섰어. 집에서부터 몰래 뒤따라왔던 거야. 캑! 지네는 움찔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 하지만 지네는 곧 다시 달려들었어. 두꺼비는 용감하게 맞서 안개처럼 허연 독을 온몸으로 내뿜었단다. 그러자 지네도 강한 독을 내뿜었어. 쿵! 한참 뒤 마침내 지네가 쓰러졌단다. 이윽고 꽃님이가 눈을 떴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꽃님이는 주위를 두리번 둘러보았어. 동굴 저쪽에 흉측스러운 지네가 죽어있고 가까이에 두꺼비가 쓰러져 있는 거야. 두꺼봐, 나를 살리려다 목숨을 잃었구나. 꽃님이는 두꺼비를 끌어안고 슬피 울었어.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동굴로 갔어.
가여운 꽃님 위에 무덤이라도 만들어주려고 말이야. 그런데 동굴에서 꽃님 위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얼른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 세상에, 지네가 죽었어! 지네가 죽었어! 꽃님이는 지네와 용감하게 싸운 두꺼비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 두꺼비가 우리 마을을 구했구나. 만세! 꽃님이와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를 햇볕 잘 드는 곳에 고이 묻어주었단다. 그리고 두고두고 은혜 갚은 두꺼비 이야기를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었어.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두꺼비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단다. 도깨비 감투. 옛날에 조서방이라는 가난한 양반이 살았어. 조서방은 제사를 잘 지내기로 소문이 났단다. 제삿날이 다가오자 조서방은 장에 갔어. 여느 때처럼 싱싱한 과일, 물 좋은 생선, 질 좋은 고기를 사서는 아내와 함께 정성껏 제사상을 차렸지. 그런데 조상께 절을 하고 일어나 보니 음식들이 싹 사라졌지 뭐야. 다음 제사, 그 다음 제사 때도 음식들은 깡그리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야. 원 세상에, 귀신이 고칼 노릇이군. 다음에는 몰래 숨어서 살펴봐야겠네. 다시 제삿날이 되었어. 조서방은 몽둥이를 들고 병풍 뒤에 숨었지. 밤이 이슥해지자 갑자기 방 안에서 누가 웅성웅성 거리는 거야. 아무도 없잖아? 천천히 먹고 마시며 놀아보자. 참 이상도 하지? 왁자지껄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다음 순간 이상하게 생긴 도깨비들이 우르르 나타나더니 춤을 추며 신나게 놀지 뭐야. 도깨비들은 퍼질러 앉아 음식도 먹어댔어. 쩝쩝 꿀꺽꿀꺽. 조서방은 펄쩍 뛰어나가 몽둥이를 휘둘렀지. 그러자 도깨비들이 감투를 덥석덥석 쓰더니 휙휙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겠어? 괘씸한 것들 거기 서라! 헐레벌떡 달아나던 도깨비 하나가 조서방이 휘두른 몽둥이에 딱 맞았어. 그 바람에 도깨비 감투가 훌러덩 벗겨졌단다. 조서방은 도깨비 감투를 주워서 머리에 척 써보았지. 와, 몸이 안 보이네. 이거 참 신기한걸. 조서방은 도깨비 감투를 부인에게만 살짝 보여주었어. 그 뒤로 한동안은 아무 일 없던 듯 글공부만 하며 잘 지내고 있었단다. 또다시 제삿날이 돌아왔어. 여보, 돈이 뚝 떨어졌어요. 제사상을 어떻게 차리죠? 조서방은 돈 구할 방법을 궁리했어. 그러다가 도깨비 감투가 퍼뜩 떠올랐지 뭐야. 옳지, 좋은 수가 있구나. 조서방은 도깨비 감투를 눌러쓰고는 장에 가서 제사 음식을 마음껏 훔쳤어. 그렇게 도둑질에 재미를 붙여서 글공부도 아예 접어버렸지. 도깨비 감투를 쓰고 장에 들락날락 하면서 이것저것 훔쳐대기 바빴지 뭐야. 아이고 좋다. 살림이 넉넉하니 살맛이 나네. 부자가 된 조서방은 낮이고 밤이고 빈둥빈둥 놀고 먹으며 옷이고 음식이고 눈꽃만큼도 걱정하지 않았어.
그렇게 도둑질을 해대는 동안 도깨비 감투도 차츰 낡아서 너덜거리게 되었단다. 하루는 조서방이 금붙이를 훔칠 때였어. 가락지가 몽땅 사라졌네. 금은방 주인 현서방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 조서방은 불이 나게 뛰어나가다 그만 문지방에 걸려 쿵 넘어지고 말았어. 그 바람에 도깨비 감투가 훌러덩 벗겨졌단다. 갑자기 눈앞에 도둑이 딱 나타나자 현서방은 눈이 휘둥그레졌어. 에이, 멀쩡한 양반이 도둑질을 해? 현서방은 조서방을 흠신 두들겨 패고는 도깨비 감투를 날름 빼앗아 버렸지. 이거야말로 요술감투일세. 현서방은 신이 나서 도깨비 감투를 썼다 벗었다 했어. 그러다가 한쪽 귀퉁이에 구멍이 난 걸 보았지. 현서방은 빨간 실로 구멍 난 곳을 꼼꼼하게 기웠어. 이제 감쪽 같겠지? 빨간 실밥이 동동 떠 보이는 건 미처 몰랐지 뭐야. 이튿날 현서방은 도깨비 감투를 쓰고 설렁설렁 장으로 갔어. 그리고 사과도 훔치고 고기도 훔쳤지. 현서방은 떡집에도 성큼 들어가 떡과 약과를 주섬주섬 자루에 넣었어. 금방 있던 떡이 어디 갔지? 떡집 주인은 두리번거리다가 빨간 실밥이 둥둥 떠다니는 걸 보았어. 아니, 이건 뭐야? 떡집 주인이 손을 냅다 휘둘렀어. 그 바람에 도깨비 감투가 훌렁 벗겨졌단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떡집 주인이 득달같이 소리쳤어. 그러자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현서방에게 몽둥이질을 해댔단다. 그동안 조서방이 물건을 하도 많이 훔쳐서 도둑이 잡히기만을 벼르고 있었거든. 현서방은 호되게 얻어맞고 도깨비 감투도 짓밟혀 버렸어. 현서방은 엉금엉금 기어서 겨우 달아났어. 도깨비 감투는 어떻게 되었냐고? 영영 못쓰게 망가져 버렸지 뭐. 그래서 다시는 도깨비 감투를 볼 수 없게 된 거란다. 보리죽만 10년 먹은 양반. 옛날 경기도 여주에 허씨 삼형제가 살았어. 삼형제는 효심이 깊고 우애도 두터웠지. 삼형제의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학문이 높아 널리 공경을 받는 양반이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삼형제는 여막을 짓고 아버지 묘를 지켰지 뭐야. 참말 효자들이야. 당장 먹고 살 일도 막막한데 3년상을 치르다니 말이야. 조상을 잘 모셔야 진짜 양반이라지만 참 대단하구먼. 이웃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지만 가뜩이나 가난했던 허씨네는 아주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단다. 3년상을 마친 삼형제는 걱정이 되었어.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양반의 채통을 잘 지켜왔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구나. 맏형의 말에 막내가 완전히 풀이 죽은 모습으로 말했어. 계속 친척들 도움을 받을 수는 없으니 장사라도 해야지요. 뭐라고? 어찌 양반이 농사꾼보다도 천한 장사꾼 일을 하겠느냐.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을 일으키라는 아버님의 유언을 잊었느냐? 그러자 묵묵히 듣고만 있던 둘째 허윤이 입을 열었어.
형님, 아버님 뜻도 받들어야 하고 양반 채통도 지켜야 하지만 삼형제가 모두 과거 공부를 했다가는 다 굶어 죽을 판이니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 집안의 재산은 이 집과 마을 어귀의 보리밭, 사내종 덕쇠 그리고 계집종 언년이가 전부입니다. 저는 이 재산을 미천 삼아 만석군이 되겠습니다. 자네 양반의 채통을 팽개치고 농사꾼이라도 되겠다는 건가? 맏형이 나무랐지만 허유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어.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양반이라도 먹고 살기 위한 일은 해야지요. 형님은 막내와 함께 절에 들어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반드시 10년 안에 만석군이 되겠습니다. 결국 맏형과 막내는 집을 떠나 절로 들어갔어. 그날 저녁 허유는 보리죽 한 그릇을 아내와 나누어 먹고 덕세와 언년이에게는 따로 한 그릇씩 주었단다. 덕세와 언년이가 어쩔 줄 몰라 하자 허윤이 말했어. 나와 함께 보리죽을 먹으며 10년을 고생한다면 종에서 풀어주고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어떠냐? 내 뜻에 따라 함께 해보겠느냐? 덕세와 언년이는 눈물을 흘리며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 이렇게까지 저희를 대접해 주시는데 당연히 따르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허윤이 고개를 돌려 이번에는 아내에게 물었어. 여보, 당신도 날 믿고 함께 해주겠소? 당신과 저는 평생을 함께할 사이인데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허유는 종들과 똑같이 열심히 일을 했단다. 낮에는 들에 나가 논밭을 일구었고 밤에는 장에 내다 팔 대나무 소쿠리를 짜거나 집신을 삼았지. 그러다 보니 옷도 종처럼 입어서 양반인지 알아볼 수조차 없게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찾아왔어. 농사는 종들을 시키면 되지. 왜 직접 그러고 있나? 어찌 선비가 글을 읽지 않고 농사를 짓는단 말인가?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선비의 차림새가 이게 뭔가. 에이그. 허유는 일손을 멈추지 않은 채 친구들에게 대꾸했어. 일할 땐 일꾼처럼 입어야지. 도포 입고 가 쓰고 괭이질을 하겠는가? 선비의 예절을 앞세워 나를 꾸짖을 양이면 그냥 돌아가게. 농사만 지어서는 부자가 되기 어려우니 장사를 해야겠다. 농사로 어느 정도 돈을 마련한 허유는 장사를 시작했어. 먼저 따뜻한 남쪽으로 가서 돈을 털어 목화를 샀단다. 그걸 강원도로 가져가서는 명태, 미역 같은 수산물로 바꾸었지. 다시 그걸 대관령을 넘어 여주로 가져와서 쌀과 바꾸었어. 한 지역에서 넉넉히 나는 물건을 싼 값에 사서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 이익을 남기고 되파는 방법이었지. 장사로 모은 돈으로 땅을 사서는 종들에게 농사를 짓게 했어. 허윤의 아내는 허윤이 장사를 하는 동안 착실히 집안을 꾸렸고 허윤은 그런 아내를 믿고 마음껏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었단다. 그렇게 허윤의 재산은 한 해가 다르게 늘어만 갔어. 어느 날 허윤의 아들이 허윤에게 말했어. 저도 공부를 그만두고 장사를 도울까 합니다.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가난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이웃이나
친척들이 이제는 종종 발길을 하여 웃음을 보이는 걸 보니 양반 대접을 받는 데는 공부보다 돈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허유는 아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사정없이 매를 쳤지 뭐야. 양반은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날 때부터 하늘에서 정해주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이며 끊임없이 노력해 자신을 수양하지 않으면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너는 지금 그저 돈 많은 장사꾼이 되겠다는 것이냐? 호되게 혼이 난 아들은 다시는 그런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 5년이 지나자 허유는 천석꾼이 되었어. 그 소문을 들은 형과 아우가 절에서 잠시 내려왔어. 허윤의 아내는 오랜만에 보리죽 대신 쌀밥을 지었는데 그래도 반찬은 달랑 김치와 간장이 전부였어. 천석꾼이 되었다더니 5년 만에 만난 형제에게 이게 뭡니까? 막내가 투덜거리자 허윤은 되레 눈을 부릅뜨고 아내를 꾸짖었어. 아직 약속한 10년이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쌀밥이라니, 당장 상을 물리고 보리죽으로 바꾸시오. 그 말을 들은 맏형이 숟가락을 팽개치고 벌떡 일어났어. 자네 부자가 되었다더니 아주 재물에 눈이 먼 거로군. 그렇게 휑하니 절로 돌아온 맏형이 막내에게 말했어. 이 서러움을 씻기 위해서라도 꼭 과거에 급제하자꾸나. 예, 형님. 둘째 형님에게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양반이 무엇인지 보여주자고요. 맏형과 막내는 굳은 결심으로 이를 악물고 공부했지. 5년이 더 지났어. 드디어 맏형과 막내가 과거 시험을 보는 날이 되었어. 과거 시험장에는 수많은 선비가 몰려들었어. 맏형과 막내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다짐했단다. 꼭 합격하여 아버님의 뜻을 이루고 허씨 집안을 다시 일으키자고. 마침내 뜻이 이루어져 맏형과 막내가 나란히 과거에 급제했어. 그런데 보란 듯이 고향에 돌아온 맏형과 막내는 깜짝 놀랐지 뭐야. 쓰러질 듯 낡았던 허씨네 집이 대궐 같은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거든. 마중 나온 허윤이 맏형과 막내를 집 안으로 맞아들였어. 약속한 대로 10년 만에 만석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재산을 똑같이 나누겠습니다. 다만 제 아내 또한 재산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니 따로 나눠주어야 할 것입니다. 허윤이 맏형과 막내 몫을 내밀며 말했어.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올바르게 나란 일을 하십시오. 맏형은 허윤의 손을 잡고 사과했어. 이런 뜻도 모르고 자네를 원망했다네. 용서하시게. 그러자 막내가 짓궂게 말했어. 그럼 이제 보리죽은 먹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모두들 지붕이 들썩이게 웃음보를 터뜨렸단다. 몇 년 뒤 아버지의 제삿날이었어. 그런데 제사를 지내던 허윤이 갑자기 흐느끼는 거야. 아니, 자네 왜 그러나? 혹시 우리가 서운하게 한 게 있는가? 맏형의 말에 허윤이 울며 대답했어. 형님과 아우는 아버님 뜻대로 과거에 급제했는데 저는 그 뜻을 저버리고 불효자가 되었으니 슬퍼서 그럽니다. 허윤의 말을 들은 맏형이 곰곰이 생각한 후에 말을 했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자네도 과거 시험을 보는 게 어떻겠나? 허윤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 10년이 넘도록
책을 잡지 않은 저를 어찌 성비라 하겠습니까? 제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찾겠습니다. 다음 날 허윤이 덕세와 언년이를 불렀어. 덕세와 언년이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평민이 되었고 허윤의 장사를 도우며 살고 있었지. 너희한테 모든 장사를 맡기마. 허윤은 그 길로 말을 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 활과 칼과 창 그리고 책을 잔뜩 가지고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글을 지어야 하는 문과 시험 대신 무의 실력을 겨루는 무과 시험을 보기로 작정한 거야. 허윤은 이른 새벽부터 산을 달리며 체력을 길렀어. 낮에는 활을 쏘고 창과 칼 쓰는 무예를 익혔고 밤이면 군사를 지휘하는 방법이 적힌 병법 책을 읽었단다. 졸음에 고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상투를 줄로 묶어 천장에 매달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어. 피땀을 흘리며 수련한 지 3년 만에 허윤은 산에서 내려와 무과 시험을 보았어. 짱짱한 젊은이들과 겨루어 당당히 급제했거든. 허윤의 이야기는 임금님 귀에도 들어갔어. 임금님은 따로 허윤을 불렀어. 젊은이에게도 쉽지 않은 무과에 40이 훌쩍 넘어 급제하다니 대단하구나. 대체 어떻게 수련을 하였는가? 허윤은 그간의 사정을 아뢰었단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서러운 일은 밥을 굶는 일입니다. 보리죽만 먹으며 10년을 지낸 정신으로 노력을 하니 이렇게 늦게나마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주 땅 허신의 고향에 또다시 큰 잔치가 벌어졌어. 이번에는 맏형과 막내가 허윤을 맞이했지. 나와 막내가 문과에 급제하고 자네가 무과에 급제하였으니 우리 집안은 문반과 무반을 낸 진짜 양반 집안이 되었네 그려. 맏형의 말에 막내가 또 한마디 우스갯소리를 던졌어. 그게 다 그 용한 보리죽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도 허씨 삼형제는 서로 우애를 잃지 않았고 항상 이웃을 보살피며 양반 채통을 잘 지키고 살았다고 해. 의 좋은 형제.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의 좋은 형제가 살았는데 홀어머니를 잘 모시기로 소문이 자자했단다. 어머니 많이 잡수세요. 형님 부부는 정성껏 진지상을 차려 올렸어.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아우는 살뜰히 이부자리를 깔아드렸어. 이렇듯 온 가족이 홀어머니를 위하며 오순도순 살았다고 해. 어느 해 가을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어. 아우가 혼례를 올리는 날이었거든. 마당에 커다란 병풍이 놓이고 신랑이 기러가비를 따라 들어왔어. 신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고 신랑은 한바구음을 지었단다.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려무나. 어머니와 형은 온종일 싱글벙글 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으로 앓아눕고 말았단다. 내가 죽더라도 우에 깊게 잘들 지내거라. 걱정 마세요. 아우를 잘 이끌게요. 저도 형님을 잘 따를게요. 얼마 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어. 형제는 서로 다독이며 슬픔을 이겨냈단다. 하루는 형이 사근사근 말을 했어. 아우야, 어머니 장례도 무사히 치렀으니
살림을 따로 내어보면 어떻겠니? 예, 형님, 그렇게 할게요. 형제는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졌어. 따스한 봄날 아침, 형제가 논에서 만났어. 아우야, 벌써 일하러 나왔니? 어휴, 형님이야말로 아침잠도 없으세요. 형제는 큰 소리로 하하호호 웃었어. 그러고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사이좋게 논에 모를 심었단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 형제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새참을 먹었어. 형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니다, 나보다 네가 많이 먹어야지. 형제는 떡 하나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에게 양보했단다. 어느덧 가을이 되었어. 논에는 누렇게 익은 벼가 출렁거렸어. 형님 논 벼부터 베요. 제가 도울게요. 아니다, 네 논의 벼부터 얼른 베자. 형제는 빠른 손놀림으로 벼를 베어나갔어. 곧 등줄기로 땀이 비오듯 했지. 아우야, 쉬엄쉬엄 하려무나. 저는 괜찮으니 형님이나 좀 쉬세요. 마침내 벼를 모두 베었어. 형제는 그득히 쌓인 벼섬을 세어보았지. 벼섬의 수가 똑같네요. 넓이가 같은 논에서 벼를 베어 그런가? 정말 신기하구나. 형제는 제각기 벼섬을 집으로 옮겼단다. 그날 밤 형은 곰곰이 생각했어. 아우는 새 살림을 차린 지 얼마 안 되어 필요한 게 많을 거야. 벼섬을 보태주어야겠다. 형은 벼 한 섬을 지게에 지고 아우네 집으로 사풋사풋 걸어갔어. 그날 밤 아우는 잠이 오지 않았어. 형님은 식구가 많은데다 제사도 지내야 하니 쌀이 많이 필요할 거야. 벼섬을 좀 드려야겠어. 아우는 벼 한 섬을 등에 지고 형님 댁으로 사풋사풋 걸어갔어. 이튿날 아침, 형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 거참 이상하다. 어젯밤 아우네 집에 벼 한 섬을 옮겨놓았는데 왜 그대로지? 이상하기는 아우도 마찬가지였단다. 거참 이상하다. 어젯밤 형님 댁에 벼 한 섬을 옮겨놓았는데 왜 그대로일까? 그날 밤 형은 다시 벼 한 섬을 지고 아우네 집으로 향했어. 벼 한 섬은 모자랄지도 모르니 얼른 갖다 놓고 한 섬 더 날라야겠다. 그날 밤 아우도 다시 벼 한 섬을 지고 형님 댁으로 향했어. 벼 한 섬은 모자랄지도 모르니 얼른 갖다 놓고 한 섬 더 날라야겠어. 이튿날 아침, 형은 눈이 휘둥그레졌어. 내가 귀신에 씌었나? 도깨비에 홀렸나? 옮겨놓은 벼섬이 도로 생겼어. 아우도 눈을 의심하며 중얼거렸어. 내가 귀신에 씌었나? 도깨비에 홀렸나? 옮겨놓은 벼섬이 도로 생겼어. 그날 밤 형은 어제보다 일찍 벼 한 섬을 지고 아우네 집으로 향했어.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가 벼섬을 지고 성큼성큼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 한밤중에 벼섬을 지고 오는 저희는 누굴까? 형은 궁금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단다. 아니, 형님! 아우야, 네가 웬일이냐? 형과 아우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
우리 집에 벼섬을 가져다 준 사람이 너였구나. 형님이 저희 집에 벼섬을 가져다 주셨군요. 고맙다, 아우야. 고마워요, 형님. 형제는 손을 맞잡고 기뻐했어. 달님도 방긋 웃으며 의좋은 형제를 비춰주었단다. 꽃나라 임금님.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았어. 임금님은 날마다 큰 잔치를 열어서 춤과 노래로 세월을 보냈지 뭐야. 어느 날 임금님이 신하에게 말했어. 오늘은 노래도 싫고 춤도 싫구려. 어디 재미있는 이야기나 좀 들려주시오. 예, 제가 말재주는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모란꽃이 꽃나라를 다스리던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모란꽃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온 나라의 꽃들을 궁전으로 불러들여라. 꽃들 가운데 가장 빼어난 꽃을 딱 하나만 골라서 높은 벼슬자리에 앉힐 것이니라. 이 소식을 들은 꽃들이 앞을 다투어 궁전으로 찾아왔습니다. 마마, 저는 페랭이 꽃이라고 합니다. 약으로 쓰이는 귀한 꽃이지요. 페랭이 꽃이 말하자 붓꽃이 나섰습니다. 약으로 쓰이는 게 뭐 그리 자랑입니까? 꽃이라면 저처럼 우아한 멋이 있어야지요. 꽃들은 온갖 자랑을 늘어놓으며 모란꽃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꽃들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마마, 저는 장미꽃이라 하옵니다. 아름답기로는 저를 따라올 꽃이 없지요. 장미꽃이 나긋이 인사를 하자 그 모습에 모두 넋을 잃었습니다. 와, 저렇게 예쁜 꽃은 처음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예쁘네요. 장미꽃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발그스름하게 화장한 얼굴에 웃을 때만 하얀 이가 반짝이고 걸음걸이도 어찌나 사뿐사뿐한지 마치 나비가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오, 정말 아름다운 꽃이로구나. 모란꽃은 감탄하며 장미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꽃들 사이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노인은 구부정하게 허리가 휘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친 베옷에 낡은 허리띠를 하고 손때 묻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아유, 볼품없는 꽃이 여기 웬일이람? 꽃들은 수근수근 노인을 흉보았습니다. 마마, 저는 할미꽃이라옵니다. 저는 아름답지도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듣고 살다 보니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고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두루두루 배웠습니다. 할미꽃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도 아플 때를 생각해서 약을 준비해야 하듯 지금은 나라가 평화로워도 어려울 때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나라 살림을 튼튼히 다지고 군사들이 나라 안팎을 더 굳건히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요. 그대는 매우 지혜롭구려. 모란꽃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마, 저를 신하로 삼아 곁에 두신다면 온 힘을 다해
마마를 섬길 것이요. 나라가 어려울 때 슬기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할미꽃은 깊숙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누구를 신하로 삼으면 좋겠는가? 모란꽃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헌데 신하들은 저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꽃나라에는 아름다운 꽃이 어울립니다. 장미꽃을 신하로 삼아 곁에 두십시오. 아름다움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하지요. 할미꽃을 신하로 삼으셔야 합니다. 모란꽃은 할미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렇듯 지혜로운 꽃을 신하로 삼으면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들이 살기 좋을 텐데 이번에는 장미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렇듯 아름다운 꽃이 신하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텐데 모란꽃이 장미꽃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자 할미꽃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 마마께서 어찌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십니까? 충성스러운 신하의 간절한 말보다 아름다운 신하의 달콤한 속삭임이 좋으시다면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잠깐, 내가 잠시 어리석었소. 그대같이 지혜로운 신하가 필요하니 부디 나를 도와 나라를 잘 보살펴 주시오. 모란꽃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마. 할미꽃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마께서 어질고 올바르시니 꽃나라 백성들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신하들이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뒤로 모란꽃은 꽃나라를 오래오래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신하가 이야기를 마치자 임금님이 무릎을 치며 말했어. 정말 좋은 이야기로군. 이야기에 담긴 뜻을 이제야 알았네. 내가 정말 잘못이 많았어. 임금님은 신하가 들려준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로 했어. 뒷날 임금님이 될 사람들도 꽃나라 임금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란다. 이제 임금님은 지혜로운 신하들과 함께 나랏일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 부지런하고 어진 임금님 덕분에 백성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해.